할머니 혹시 목이 불편하신가요? 촬영 중에 스카프를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할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지하철에서 마주하는 시선들, 그리고 우리 곁에 항상 있던 가족의 얼굴들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본 그 모습이 정말 그들의 전부일까요? 저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낡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진사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 전반부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0여 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상 분석을 담당했던 저는 사진 속 빛과 그림자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눈을 신의 눈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이 가져다 준 것은 영광만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본 수많은 인간의 추악함, 그것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소리 없이 내려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세계를 떠났습니다. 이 작은 사진관으로 내려와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을 담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자꾸만 저를 시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여름 햇빛이 거리에 소복이 내려앉아 있던 시간이었죠. 저는 사진관 문 앞에 파라솔 아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한 분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영정사진이라는 단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맺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남기고 싶은 가장 고운 모습, 가장 따뜻한 미소를 담아내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영정사진을 촬영할 때만큼은 제 심장이 떨립니다. 그 노신사는 자신을 박진호라고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뵙는 정성스러운 손길, 살갑게 어깨에 얹는 손,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그 시선, 모두가 극진한 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옥자 할머니였습니다. 나이는 82살. 우아한 용모에 남은 그 자태만 보아도 과거에 수렴한 삶을 살아오신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주실 같은 흰 머리카락, 곱게 차려입은 여름 한복, 그리고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목 주위를 꽁꽁 싸맨 얇은 스카프. 이상하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봄날이 아닌 한여름인데 반팔 원피스 위에 얹은 스카프. 보통 할머니들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 소매를 길게 입으실 수 있지만 옥자 할머니는 분명 팔다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만 목 부분만 마치 무언가로부터 목을 보호하려는 듯이 철저히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 제 머릿속에는 국과수 시절의 체크리스트가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심할 만한 신호들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촬영용 의자에 안내했을 때 진호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양쪽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할머니를 격려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약 제가 국과수에서 얻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런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근육의 수축, 동공의 미세한 변화, 얼굴의 극미한 인상. 그 모든 것들이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두려움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영정사진을 찍으러 오신 할머니의 당연한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향한 깊은 공포였습니다. 뭔가 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한 조명을 할머니의 얼굴에 비추자 무언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게 바른 화장품 아래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턱 밑, 귀 뒤편, 그리고 목 주위. 모든 곳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파우더가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노인성 반점을 커버하는 흔한 화장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카메라 속 뷰파인더를 통해 내가 본 것은 화장 사이로 비치는 푸르스름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할머니의 미소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편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찍은 영정사진이니까 가장 밝으신 표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표정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목이 불편하신가요? 스카프를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어머니는 요즘 목이 예민하셔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편하게. 그 시간부터 저는 알아챘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사진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내가 국과수의 한승우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자꾸만 목 부분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본능처럼요. 그 아들 박진호는 계속해서 할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 하나 떨어지지 않고 마치 감시하듯이, 아니, 정확히는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말하려는 순간마다 그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촬영을 명목으로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조명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반사판을 이동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할머니의 피부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강한 스튜디오 조명이 할머니의 얼굴에 가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화장 사이로 무언가가 비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반점이나 피부 질환 정도로 보일 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20여 년을 국과수에서 보낸 눈으로요. 할머니의 턱 밑, 거기에는 명백한 압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색깔, 거의 검푸른색에 가까운 그 자국. 그것은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나 나이 반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박으로 인한 멍이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강압적으로 차단되었을 때 생기는 특별한 형태의 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던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뇌는 이미 모든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각도를 바꿨습니다. 할머니의 귀 뒤쪽으로
불을 비춰봤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 뒤편에는 같은 색깔의 같은 패턴의 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압박으로 인한 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할머니의 얼굴을 옆으로 꺾으며 강하게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습관적으로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딱 그만큼만 보이도록, 딱 그만큼만 드러나도록, 화장으로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요. 박진호는 계속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 밝은 표정으로요. 영정사진이니까 행복해 보여야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애정이 가득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보면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공포 말이요. 저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목이 불편하신가요? 촬영 중에 스카프를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박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지만 명백한 경계심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아, 어머니는 최근에 목 부분이 민감해지셔서요. 촬영할 때 스카프는 그냥 두는 게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입니다. 저는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팔을 봤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팔 부분, 긴 팔이 아닌 이유로 노출된 그곳에도 자국이 있었습니다. 선형의 길쭉한 자국들이 여러 개, 마치 손가락으로 움켜쥐었을 때 나는 흔적들 말이에요. 우리가 국과수에서 방어훈이라고 부르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저항할 때 생기는 흔적들이었습니다. 화장으로 덮은 것은 목과 얼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자, 이제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뇌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은 언제쯤 나올까요? 어머니가 정말 기대하고 계신데. 그의 얼굴에는 다시 그 온순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눈 마주침 없이, 하지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신호를요. 할머니의 눈이 잠깐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 속에서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본 것,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한 것 같은 희망의 빛이요. 사진은 이틀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상 기술이 좀 필요해서요. 저는 박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진관의 어두운 암실에서 한 노인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촬영이 끝난 후 박진호는 자연스럽게 사진이 언제 나올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틀이 걸릴 것 같다고요. 그는 마지못한 듯 어머니를 부축해 사진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저는 비로소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국과수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백 건의 사건들을 분석했습니다. 폭력의 흔적, 가혹행위의 증거, 범죄의 기록들, 그 모든 것을 사진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세계가 싫어서 결국 저는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가 다시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관 뒤에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어두운 세계. 그곳은 사진사들에게는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만들고 현상액 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곳 말이에요. 저는 촬영했던 필름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감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나올 것이라는 본능적인 떨림이었습니다. 암실 안에서 저는 특수 필터를 꺼냈습니다. 국과수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적외선 필터들, 은퇴하면서 이곳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세계를 떠나고 싶었어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필름을 확대기에 올렸습니다. 약한 빛으로 시작해서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일반 사진에서는 화장으로 덮여 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목 부분이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화장품에 레이어를 투과하자 그 아래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푸른 자국들, 규칙적이고 명확한 패턴의 자국들. 그것은 누군가의 손가락이 할머니의 목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요. 적외선 필터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다른 파장으로 필름을 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목 주위뿐만 아니라 턱 아래, 귀 뒤, 얼굴의 측면 모든 곳에서 압박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가해진 폭력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확대기의 렌즈를 조정해서 할머니의 팔 부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영상에 담긴 팔뚝의 선명한 자국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은 방어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팔로 막았을 때 생기는 자국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의 끝이 파고든 흔적들, 손톱의 자국들까지도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현상액에 종이를 담갔습니다. 검은 현상액 속에서 이미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할머니의 고통이 종이 위에 나타났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각각의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학대받고 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조직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학대의 주인공인지를요. 박진호, 그 극진한 효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 할머니를 모시고 촬영장에 들어왔던 그 아들.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태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암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사진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과수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번호가 여전히 제 연락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찰이었고 여전히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것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할머니에게 이것이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도움을 청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 관련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되는 이 사진들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촬영한 영정사진이 아니라 진실을 담은 이 사진들을 들고요. 암실에 불을 껐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다시 밝음으로 나왔습니다. 제 눈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노인의 생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촬영 사흘 후 저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배달한다는 명목으로요. 할머니의 주소는 사진 신청 양식에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박진호가 홍보하는 이미지와 일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효자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편안한 집,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집의 다른 면을 상상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저는 조심스레 담장을 통해 집의 내부를 살폈습니다. 이것은 침입이 아니라 관찰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많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적 서류들, 그리고 도장. 할머니 손에는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직한 방문자처럼요. 사진을 배달하러 온 사진사처럼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저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진사님이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 할머니께 영정사진을 배달하려고 왔습니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이미 그 뒤에 거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이 좋은 시간이 아닌데. 박진호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자신의 몸으로 막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려는 듯이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시고. 하지만 저는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예의 있게, 그러나 결연하게요. 할머니, 사진사입니다. 나는 박진호를 통과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도장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는 유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였습니다. 그
그리고 도장은 이제 거의 다 찍혀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서명 몇 개뿐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뭔가 놓고 가신 게 있어서 왔다고 했는데 그는 위협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영정 사진입니다. 정말 잘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할머니에게 사진을 건네면서 저는 동시에 뒷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포켓 사이즈의 카메라였습니다. 국과수에서 증거 촬영용으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효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순수한 분노였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촬영했습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할머니의 손,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들을요. 박진호가 날 향해 달려왔습니다. 빼서 그의 손이 나를 향했습니다. 주먹이었습니다. 폭력적인 그 주먹이었습니다. 저는 국과수 시절의 습성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격투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공중을 지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외쳤습니다. 박진호가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의 공포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뭐해? 그가 할머니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 사진사가 뭘 하려는 거야?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와 박진호 사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제 뒤로 오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발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박진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은 냉혹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야. 학대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격렬했습니다. 저는 그의 힘을 이용해 그를 소파 방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유도의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상대의 힘을 역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할머니, 문을 잠가세요. 그리고 경찰에 전화하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박진호가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팔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그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국과수 시절 현장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소를, 상황을,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진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그대로 제압한 상태로 경찰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떠나 있던 그 세계가 다시 한번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악을 처벌하기 위해 그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박진호는 구속되었습니다.
의료 검사 결과 할머니의 몸에서는 장기간의 학대 증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여러 개의 타박상, 그리고 영양 부족의 징후들이요. 하지만 완전한 정의를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영상적인, 누구나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이날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위해요. 하지만 박진호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강압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위협으로요. 이제 그 행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요. 행사장은 대형 컨퍼런스홀이었습니다. 사회계의 인사들, 언론사의 기자들, 그리고 박진호가 근무하던 회사의 이사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재산 환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의 회장직 승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재판 전까지는 신분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요. 그 뒤로 저와 경찰 동료들이 따라갔습니다. 무대 뒤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촬영한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통해서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진호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 나타난 것은 할머니의 아름다운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화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미소가 밝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이죠. 하지만 이것은 표면입니다. 사진의 진정한 힘은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화면이 변했습니다. 특수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로요. 화장이 지워진 할머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백해졌습니다. 목 주위의 손가락 자국들, 턱 아래의 압박으로 인한 멍들, 귀 뒤편의 푸르스름한 자국들, 그리고 얼굴 측면의 여러 곳에 남겨진 폭력의 증거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청중 속에서 경악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은 할머니의 팔이었습니다. 방어흔들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손톱의 자국, 손가락의 인상들, 여러 차례 움켜쥐었을 때의 흔적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전신이 나타났습니다. 몸 곳곳에 남겨진 타박상들, 골절의 흔적들, 그리고 장기간의 학대를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이 화면 위에 펼쳐졌습니다. 박진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입니다. 이건 조작된 사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이미 진실을 보았으니까요.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노인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신체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의 주인공은 이 무대 위에 있습니다. 모든 눈이 박진호를 향했습니다.
박진호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목을 졸랐습니다. 팔과 다리를 팼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협박으로 그 노인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경찰들이 무대로 다가갔습니다. 박진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의 손이 그를 잡았습니다. 박진호, 너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사기, 재산 탈취 혐의로 긴급 체포된다.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보아줬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울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이제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의 떨림이었습니다. 사진이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그리고 색채만으로도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진호의 체포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할머니의 의료 검진 기록들이 수집되었으며 제가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 기록들이 법적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검사는 박진호의 범행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인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경찰 보호 아래 안전한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할머니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비뼈는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고 멍들은 점차 옅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할머니의 눈빛이 되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처음 사진관에서 봤던 두려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할머니가 계획했던 재산 환원 계획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빼앗길 뻔했던 재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진정한 사회 복지를 위해 사용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 보호센터 설립,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건립. 할머니의 고통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낡은 변두리의 작은 사진관으로요. 20년을 떠나 있던 그 세계와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긋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진사이고 싶었습니다. 국과수의 한승우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진사 한승우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진사와 그 과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의 경험이 사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보는 눈이 더욱 인간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할머니가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 탄 할머니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요. 사진사님, 할머니는 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시 영정사진을 찍어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강압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지 않은 자신의 영혼에서 나오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편하세요. 가장 할머니다운 모습으로요. 촬영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효자의 아들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어머니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강인한 사업가로요. 하지만 그 모든 가면 속에서 진정한 우리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박받은 손으로도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암실에서 현상하는 동안 저는 그 사진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정한 미소가 인화지 위에 피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해방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쁨만 있었습니다. 완성된 사진을 할머니에게 건네줬을 때 할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 모습이에요. 아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제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사진은 할머니의 것입니다. 할머니의 영혼이 담긴 사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보물을 안듯이요. 사흘 후, 저는 법정에 불려갔습니다. 증인으로서요. 박진호의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의료 기록, 경찰의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사진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박진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이 나던 날 할머니는 법정 뒤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홀로 서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발걸음으로요. 그것이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법은 박진호를 벌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할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낡은 사진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사의 렌즈는 단순히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문 앞에 파라솔 아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누가 이 문을 두드릴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빛과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때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진관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호의 재판이 끝난 이후
제 사진관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기다리는 긴장감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째 되는 날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진사의 렌즈가 드러낸 진실, 사진 한 장이 놓인 학대범을 잡다라는 식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순간 저는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진관의 문이 자주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회복 과정을 저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갈비뼈가 완전히 붙었다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사진사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감해서입니다. 저는 단지 할머니의 용감함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두 번째 손님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며 사진관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발각될까봐 하는 모습으로요. 저도 할머니처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 남편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진관 뒤의 작은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상담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과수에서 했던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죽음을 분석했고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진관에서 숨어 있었던 이유는 국과수의 세계를 떠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사라는 직업은 사실 국과수의 경험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었다는 것을요.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진관의 문을 더 활짝 열기로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그 결심 이후로 사진관은 변했습니다. 낡은 외관은 여전했지만 내부는 달라졌습니다. 상담 공간이 생겼고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 친구의 이름이 붙은 작은 표지판이 문 옆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출신의 사회복지사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 사진관은 이제 단순한 사진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진실을 담아내고 그 진실을 보호하는 작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회복을 감사하기 위해, 그 다음엔 저를 돕기 위해 말이에요. 사진사님,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이미 도와주고 계세요. 할머니의 용감함 자체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아 찾아오는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그저 옆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은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이 노인처럼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사진관의 벽에는 이제 많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정한 미소가 담긴 사진, 그리고 다른 분들의 회복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요. 각각의 사진 옆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보입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사진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파라솔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들, 국과수를 떠나면서 느꼈던 그 무거움, 그것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책임감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갖춰진 도구들입니다. 제가 국과수에서 배운 기술, 그것은 제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돌아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관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얼굴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진실이 제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은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빛과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박진호의 재판이 끝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저는 사진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진관을 찾아온 손님들은 총 47명이었습니다. 가정폭력, 학대, 협박, 사기, 다양한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32명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25명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법정까지 가지는 않았고 모든 피해자가 완벽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휠체어를 벗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사진관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요.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오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회복됐으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할머니의 가장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박진호는 현재 수감 중입니다. 징역 15년 중 2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은 아직도 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첫 영정사진, 학대의 흔적이 드러난 사진, 그리고 회복 후 촬영한 진정한 미소의 사진까지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진은 증거이고 진실이고 때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국과수에서 배운 모든 기술은 죽음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숨겨진 진실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보호하면서 말이요. 얼굴은 보이지 않게 하되 상처는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요. 전시회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료인, 법조인, 사회복지사, 그리고 언론인들까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손님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제 사진관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시회의 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것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된 눈물이었습니다. 전시회가 열린 첫 주,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사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사님,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악을 물리쳤어요. 당신의 카메라와 제 용감함으로 말이에요.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용감했으니까 저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제 사진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의 황혼역, 저는 사진관 문 앞에 파라솔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리, 낡은 사진관, 그리고 커피 한 잔. 그 풍경은 1년 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합니다. 제 눈을 신의 눈이라고 부른 그 시절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의 냉철함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따뜻함이 생겼다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냉철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냉철함이 따뜻함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요? 사진사로서의 기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읽는 능력도 그림자를 분석하는 능력도 여전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변했을 뿐입니다. 전에는 죽음 속에서 진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생명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전에는 혼자 그 진실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처럼 누군가와 함께 그 짐을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눈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관의 문이 또 다시 열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진사님,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준비하셨어요?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항상 크거나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고, 때로는 옆에 앉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때로는 그저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가수의 한승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사진사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진실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해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카메라는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이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의 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 너머에 있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말이에요. 사진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